자, 17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를 본 뒤에 일본인의 행동 방식은 통일성과 다수에 따라가는 특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있어서는 직속 상사는 두령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령의 언행은 결정적인 분위기가 되고 부하들이 묵묵히 직속 상사의 행동에 따라갑니다. 물론 직속 상사가 잘못됐다가 다시 방법을 바꾸기도 했을 때도 부하들은 묵묵히 잘못을 고치고 무언의 실행에 따라 거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질문의 서술이 조금은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그죠? 덧붙여 말한다면,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일본 사회를 보면, 어떤 문장에서는 일본의 화장지가 모두 중국에서 수입하여 더 이상 화장지를 구매하지 못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 마트에 있는 화장지는 모두 품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지뿐만 아니라 주방용지까지 품절되었습니다. 사실은 일본의 화장지는 98%가 일본 국산품입니다. 따라서 일본인은 이런 맹종한다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은 이러한 성격을 야기한 원인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행동의 통일성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올려놨어요. 물론 이거 지금 질문한 내용은 그렇게 맹종하는 그런 성격이 왜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체제 수능형 일본인을 얘기를 하면서 그 대답을 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다른 방향에서 통일성, 행동 방식의 통일성, 다수에 따라가는 특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해요. 일본인들은 글쎄 그 통일성, 이 통일성이 기준이 되는 게 그 어디에서 가장 그 통일성을 볼 수 있느냐면, 아직도 초등학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가 일본의 그 소학교죠. 그쵸? 소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란도셀이라고 해서 이렇게 똑같은 책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일본의 그 통일성, 물론 이제 일본 교육을 할 때 하겠지만, 설명을 또 좀 더 붙여서 하겠지만, 일본의 통일성을 나타내는 그런 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들의 그 통일성, 이런 그 행동의 통일성이, 예를 들면, 이제 행동의 기준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그런 그 염려, 이런 것 때문에 행동의 통일성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그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는 그런 태도나 행동의 통일성을 지향하는 그런 거는 그 어떤 자기 자신이 행동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는 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더 그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행동의 통일성은 일본 사회 어디를 봐도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의 화장지, 이런 거, 주방 용지, 일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일시적으로 그런 생활 필수품들이 품절되고 한 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과거에 겪었던, 경험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굳이 그렇게 사재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잘 그렇게 지혜롭게 아니면 무난하게 넘어간 것 같고, 글쎄 이 일본 사회에서는 역시 그 모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대로 배달이라든지 생필품을 배달시킨다든지 이런 문화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니면 광범위적으로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 이런 걸로 일어난 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행동의 통일성. 이거는 어떻다고요? 자기의 행동의 기준을 내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두는. 이 뒷부분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같은 그 대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18번째 질문은 최근에 일본에서 개봉한 신문기자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네, 저도 잠깐 이제 봤어요. 실제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한 이 영화는 아베 정권의 사학 스캔들과 언론 통제에 관해 비판하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현 정부를 직접 비판하는 영화가 나온 것에 놀랐고, 그 영화의 주인공인 요시와카 역을 우리나라의 심은경 배우가 연기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는 분위기이고, 일본의 언론 또한 본래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했을 때에도 아베 정부의 언론 통제로 일본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기사들 같은 일본 언론 통제에 관해 지적하는 내용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의 언론 통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언론 통제에 대해 일본의 국민들, 특히 젊은 층과 언론에 대한 반발은 없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의 내용을 이제 짚어보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는 분위기이고 라고 했는데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일본에서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정부의 어떤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 비판하죠. 비판하는데 이제 그 비판의 결론을 어느 쪽으로 갖고 있냐 여기에 이제 좀 우리나라와 다른 아니면 좀 다양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또 일본의 언론 또한 본래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뭐 본래 우리가 생각하는 본래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한국 사회 입장에서 그렇고 과연 일본 언론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일까라는 그러니까 그런 견제와 감시를 국민이 필요로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글쎄, 그거는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르게 우리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좀 걸리는 부분,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이 걸리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는 분위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금기시되어 있지는 않다. 또 이제 일본 언론이 그 언론의 본래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다.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언론 통제에 대해서 과연 일본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는가는 글쎄 어느 측면에서 언론 스스로가 아니면 언론을 접하는 국민 스스로가 약간 저는 또 이게 자발적 통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비교를 해볼 때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독특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일본 언론 통제는 통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통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언론이 좀 감시와 견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 언론이 그렇게 통제와 이런 통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일본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굳이 나쁜 걸 들춰내서 문제시하고 하는 거를 그렇게 즐겨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본 정부의 언론 통제라는 건 강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강제적인 그런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하나의 문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서 너무 어떤 사건을 그냥 그렇게 음, 우리는 나쁜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굉장히 곱씹고 또 얘기하고 이제 그걸 아주 끝까지
파헤쳐야만, 그리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규명해야만 우리는 이제 언론이 할 일을 제대로 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일본인들은 굳이 그건 뭐 잘못된 거 알 수 있는데,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는데 굳이 그거를 끝까지 파헤쳐야 할까? 그래서 굳이 꼭 상처를 더 내야 할까? 이런 그런 인식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라고 이제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볼 때는 저게 어떻게 언론의 진실성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 진실성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이건 일본인들, 일본 국가라는, 일본 사회라는 조직의 하나의 문화처럼 그냥 좋은 거는 얘기를 하지만 나쁜 걸 굳이 계속 파헤치고 끝까지 파헤치고 진실이 어떻게 됐던 간에 끝까지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건 그냥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국민들은 그냥 일반적인 것, 요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보도에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반발이 있죠. 물론 반발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도 어떤 형식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그 차원에서지 막 그냥 뭐 진실 규명을 위해서 막 그런 끊임없는 반발 이런 것들은 글쎄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강제적인 것이 아닌 꼭 강제적이라고만 할 수 있는 언론 통제가 하나의 문화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째 질문. 과거 일본에 태풍이 왔을 때 한국인 기자가 일본인을 인터뷰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속 일본인은 태풍 때문에 너무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일본인의 말과 표정이 일치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를 제페니스 스마일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설명한 글에는 일본 사회는 강한 감정 표현의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릴 때부터 감정을 억제하고 은폐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분노 표현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왜 일본 사회는 감정을 억제하게 만들도록 교육하며 왜 그러한 사회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이제 질문인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봐,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동의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행동의 기준이 된다 그랬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걸 이제 중요시하기 때문에 감정 표현, 내가 막 이렇게 내 개인적인 감정 표현을 있는 그대로 다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흉하게 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다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 질문자가 얘기했을 때 태풍이 때문에 너무나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런 표정을 짓지 않나요? 우리도 머쓱하거나 조금 아주 슬플 때 오히려 미소로 그 슬픔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표정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정들은 뭐 일본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나 외국의 서양 사람들이 표현할 때도 슬픈 표정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도 입가에 애써 미소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표정들은 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정을 달리하는 이런 것 때문에 뭐 이게 말과 표정이 일치하지 않다. 꼭 이렇게만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감정 표현하고는 좀 별개로 감정 표현에 대해서는 일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나 좀 이렇게 신기한 점이 그 상실감에 대한 표현이 한국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다르죠. 이거는 또.
한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뭐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슬픔을 애써 참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한국 사람이나 뭐 일본 사람이나 그런 부분은 좀 같지만 죽음에 대한 표현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상실감,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에 대한 표현을 하는 방법, 표현을 하는 그 어떤 상태, 이것들을 보면 일본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상당히 많이 달라요.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일본 사람들은 누군가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아니면 아무튼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상실감을 표현할 때 어때요? 끝까지 막 소리를 내지 않고 울음을 씹어 삼키죠. 이렇게 이를 악물고 울음을 삼키고, 그렇다고 그들이 뭐 슬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상실감에 얼마나 슬프겠어요. 가족을 잃은 상실감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그걸 막 바깥으로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삼키고 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막 대성통곡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 어때요? 막 얘기를 하죠. 그간의 죽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막 다 겉으로 그런 상실감, 슬픔 이런 것들을 겉으로 막 다 표출을 해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슬픔을 표현하는 죽음이라는 그런 상실감에 대한 그런 그 감정을 표현해내는 방법, 뭐 이런 게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들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글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래서 행동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행동의 기준을 두는 그런 성향에서 오는 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줄곧 일본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있어 이번 기회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양원제 의원내각제로 운영되며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입헌군주제에 입각한 국가이므로 일본 황족들은 직접적으로 국가 통치에는 관여하지 않으나 외교사절로 활동하고 나라의 상징으로 기능하는 등 여러모로 일본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 일본의 아야코 공주의 결혼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의 여성 황족들은 남성 황족들과 달리 일반인과 결혼하면 황족의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천황인 나루히토 천황에게는 남자 자식이 없고 아야코 공주뿐인데 일본에서는 여성이 왕위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우가 여성 황족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인들은 여성 황족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줬는데 여러분 일본에서의 여성 차별에 관한 얘기들은 글쎄 여성들이 과연 여성을 물론 부분적으로 여성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성 운동을 하는 죄송합니다. 그런 경향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볼 때 한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본 여성들은 그냥 그걸 차별이라고 안 하고 여성성의 특징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 라고 물론 뭐 페미니스트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인권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의견들을 보면 물론 일본의 여성 차별이 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건 그런 것들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성성에 대한 어떤 특징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 여성들은 스스로 그냥 가족에게 희생하고 뭐 결혼하면은 남편 성을 따르는 게 당연하고 이런 세세한 소소한 것들에 그다지 그렇게 큰 불만이 일반적으로는 큰 불만이 없는 게 아니 저러고도 일본 여성들이 괜찮은가라고 할 정도로 어떤 부분에서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이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보다 일본 여성들 스스로가 이게 차별인가? 그냥 나는 이게 괜찮은데, 나는 그냥 뭐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학교 졸업하고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인데,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걸 겸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제 그런 인식들이 좀 일반적으로 많아요. 이제 한국 사회보다. 그리고 이제 여성 천황에 관한 문제인데, 일본에서 그 아야코 공주가 태어나서 지금의 천황이 아들이 없죠. 그렇죠? 아들이 없고 딸이 하나인데, 지금의 천황의 동생도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그 아들을 낳게 되기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의 천황의 조카죠. 이제 그 아들이 황족의 아들이 태어나기 이전까지는 이 아야코 공주가 과연 그 천황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다른 데서 양자를 들여올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일본 사회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끌어갔느냐면 옛날에 초대 여성 천황도 여성 천황이었다. 여성 천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끌고 이제 이렇게 전개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여성 천황이 등장하나? 여성 천황이 탄생하는가 보다. 과연 이대로 그 남자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여성 천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딱 지금의 천황의 동생의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는 그 얘기가 싹 들어갔죠. 이제 황족가에도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당연히 이제 뭐 여성 천황 얘기는 쏙 들어가고, 이제 남자아이가 이제 대를 물려받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여성 천황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성 천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이제 드러내는 게 일본 사회, 일본인들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튼 여성에 대한 그런 그래서 일본 여성들이 불만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 여성들은 다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그냥 여성으로서의 내 어떤 범위 이런 걸 침범하지 않는 이상은 여성이 꼭 그렇게 남성 우위에 군림해야 하느냐에 대한 그런 게 그다지 그렇게, 물론 동등해야 한다, 대접받고 싶다, 이런 여성으로서도 인권의 기준에서 대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크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더 이래야 된다 라는 또 차별 이런 게 아주 불만이다, 이런 거는 그다지 그렇게 한국에 비해서는 세지 않다,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째 질문은 블랙 기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노동을 젊은 직원에게 의도적, 자의적으로 강요하는 기업, 즉 노동 착취가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을 뜻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열악한 노동 환경이나 사고 후 뒤처리 등으로 논란이 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처럼 블랙 기업 같은 용어가 만들어지거나 그러한 기업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또 그 리스트에 상당히 규모가 크고 이름 있는 기업들까지 오르는 정도는 아닙니다. 과거 경우 군국주의의 전체주의의 색채가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 종신고용의 보장이 노동자가 기업에 더 붙어 있을 요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날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블랙 기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블랙이 존속하고 꾸준히 관련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의 상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한국의 상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본에서는 블랙 기업들을 엄청 관리 세게 하죠. 낙인이 한번 찍히면 그 회사가 회생하는데 엄청 그 큰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옛날에 뭐, 그 다음에 전체 국민을 속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기업들은 뭐 다시 일어서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그런 낙인에 대해서 이제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 옛날에 유키지루시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가 잘못 판매됨으로 인해서 뭐 이런 것들 아직도 몇십 년이 지난다. 지금 오늘날에 와서도 기억을 하고,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한국도 저는 이렇게 블랙리스트들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하고, 누가 뭐 관리자가 없더라도 스스로가, 국민들 스스로가 아니면 기업 스스로가 관리를 하고, 그렇게 부당하게 처우를 받는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하는 시스템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질문자가 얘기했지만 블랙 기업들이 존속하고 꾸준히 관련 문제가 일본같이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쉽게 잊혀지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그런 블랙 기업들, 뭐 블랙 기업이라는 용어를 표현하자면 그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글쎄 어떤 뭐 대답을 이게 뭐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블랙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스트를 관리하고 하는 건 우리가 일본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약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나. 우리도 좀 관리를 본받는다기보다는 뭐 그 방법이 다를 테니까 본받는다기보다는 우리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